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제대로 풀어볼게요. 며칠 전부터 뉴스에서 계속 중동 휴전, 협상 타결 이런 말들이 쏟아지면서 주변에서 이제 좀 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국제유가도 뚝 떨어지고 코스피도 쑥쑥 오르고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안도의 랠리를 이어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해몽성이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안도감 사실 조금 성급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꼭 아셔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2주간의 휴전은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더 크고 파괴적인 다음 수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쉽게 말해 장전하는 시간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 14일이라는 짧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이 다 떨어지고 나면 우리 경제와 안보는 정말이지 예측하기 힘든 미지의 영역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이 출퇴근길에 넣어야 할 기름값,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 우리 기업들의 수출, 우리 일상과 생존에 직결된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몽성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2주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 14일이냐는 거예요. 국제외교나 군사전략 분야에서 14일이라는 숫자는 절대 우연히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현대전쟁에서 항공모함이 전투 위치에서 자리를 재배치하고 작전 중에 소모된 정밀미사일 재고를 다시 채워넣고 공격을 받아 손상된 방어 시스템을 임시로나마 복구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딱 2주 정도예요. 이 사실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지금 당장 평화를 너무 원해서 무기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각자 절박하게 필요한 게 있었던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기름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급한 불부터 꺼야 했어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받아 초토화된 주요 군사시설과 핵시설 주변을 수습할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주는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니라 일단 숨 좀 돌리자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쉬는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중동의 화약고를 완전히 덮을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강대국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바둑판을 짜고 있고 우리는 그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다가올 위기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딱 두 숫자만 기억하세요. 70.7%와 30.1%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와 중동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때 딱 두 숫자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70.7% 우리나라는 원유를 들여올 때 무려 70.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숫자 하나가 우리나라가 중동 상황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줘요. 두 번째, 30.1%.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나프타 관련 수치인데요. 그 전에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비좁은 바닷길을 통해 들어와요.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고작 3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가 딱 그 정도예요. 그 좁디 좁은 물길로 전 세계 원유의 무려 20%가 지나다니고 있어요.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딱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30.1%는 뭐냐고요? 바로 나프타 이야기예요. 나프타라는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옷감, 화장품, 타이어, 이 모든 공산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초 원료가 바로 나프타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조업 전체의 뼈대가 되는 소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학 공장들이 이 나프타를 보관해두는 기간이 길어야 30일에서 6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나프타도 중동에서 58%나 수입하고 있죠. 여기서 두 번째 숫자 30.1%가 나와요. 이게 나프타 비상재고와 연결된 수치인데 결국 호르무즈가 단 두 달만 막혀도 우리나라 대형 화학 공장들의 굴뚝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막히고 수출이 막히면 무역 적자가 순식간에 불어나요. 무역 적자가 커지면 환율이 오르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값이 비싸져요. 에너지, 밀가루, 철강석 같은 기초 원자재가 비싸지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식탁 물가로 직격탄이 돼요. 경제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그 악명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 비좁은 해협 하나에 달려있다는 게 실감나시나요?
강대국들의 협상 결과에 따른 네 가지 미래. 자, 이제 본론 중에 본론이에요. 앞으로 14일이 지나고 나서 강대국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네 가지 미래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볼게요. 시나리오 1 극적인 협상 타결. 진짜 평화가 온다면 가장 기분 좋고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2주 안에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마음을 맞춰서 종전선언이나 그에 준하는 평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위험한 핵 개발 시설 가동을 일정 수준 멈추는 대신 미국은 이란을 전조해왔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해요. 100달러를 넘보던 국제 유가는 80달러에서 90달러 선으로 안정되고 눌려있던 투자 심리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출주와 성장주들이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이번 전쟁으로 폭격맞고 무너진 중동의 인프라, 정유시설, 항만들을 다시 짓는 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풀릴 텐데요. 이게 바로 제2의 중동붐 시나리오예요. 예전부터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던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기회가 열리는 셈이에요. 근데요, 이 기분 좋은 그림 뒤에는 서늘한 그림자도 숨어 있어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풀려서 이란 경제가 살아나면 사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한국이 아닐 수 있거든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동안 국제 제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란의 원유를 꾸준히 싸게 사주면서 이란 경제에 사실상 생명줄 역할을 해왔어요. 2021년에는 무려 25년짜리 장기 협력 협약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제재가 풀리는 순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던 중국 자본이 이란의 통신, 항만, 에너지 사업을 선점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건설사들이 특수를 누리기도 전에 중국 기업들에게 밀려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란이 경제력을 회복하면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다시 지원하기 시작해서 몇 년 뒤에 더 큰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시나리오 2 협상 결렬. 그러나 전면전은 없이 대리전이 격화된다. 어쩌면 현실에서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예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핵 문제에서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고수하면서 대화가 결렬되는 경우예요. 그렇다고 양쪽 다 전면전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란은 직접 타격 대신 자신들의 비대칭 전력, 즉 저항의 축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세력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와 아덴만이에요. 후티 반군이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할 배들이 안전한 항로를 찾아 아프리카 대륙을 빙돌아 희망봉 쪽으로 우회해야만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 화물 도착 시간이 2주 이상 더 걸리고 글로벌 해상 운임이 급등하게 돼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 물류비 폭등은 사실상 수출 경쟁력의 직격탄이에요.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를 유럽에 파는 기업들은 마진이 뚝 떨어지고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팔고도 손해를 보는 구조적 적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홍해가 위험해지면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들에게 바다를 함께 지키자고 강하게 요구할 거거든요.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넓혀달라거나 추가 파병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란과 대놓고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되면 외교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생기잖아요. 동맹인 미국이 요청을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란을 자극하기도 어려운 최악의 외교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시나리오 3 호르무즈 봉쇄, 진짜 오일 쇼크. 이 시나리오는 2주간의 휴전이 오히려 서로의 분노를 더 키우는 뇌관이 되어 협상이 깨지자마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이에 분노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상황이에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해협 북쪽 해안을 따라 촘촘하게 미사일을 배치해 두고 있고 수백 척의 무장고속 전투정과 기뢰도 잔뜩 확보하고 있어요. 실행에 옮기면 며칠 안에 이 좁은 바닷길을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죽음의 해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카드가 현실화되는 순간 전 세계 원유 시장은 패닉에 빠져요.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올랐을 때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에서 2,200원을 훌쩍 넘었던 거 기억하시죠? 만약 200달러 시대가 오면 리터당 3,000원이 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한국 경제는 즉각 직격탄을 맞아요.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나르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두세 배로 뛰니까요. 생산 원가는 폭등하는데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되면서 제품은 잘 안 팔리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제기구들은 이런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 에너지를 대부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포인트 넘게 급락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단순히 숫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출 이자 부담이 폭발하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최악의 형태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게 되는 거죠. 시나리오 4이란 정권 붕괴, 기회와 혼돈이 동시에 온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확률은 낮지만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그림이에요. 전쟁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이란 본토가 계속 타격을 받으면 이란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오랜 경제 제재로 물가가 치솟고 국민들이 지쳐 있는 데다 최근에는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물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반정부 시위의 불씨가 계속 살아있어요. 여기에 외부 강타까지 더해지면 체제 유지 동력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우리나라한테는 양날의 칼이에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국제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과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자원을 가진 어마어마한 시장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이란의 건물과 도로와 인프라를 다시 짓는 재건 사업은 우리 기업들에게 수십조 원 규모의 기회예요. 그런데 동시에 위험도 상상을 초월해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지면 반드시 내부 권력 다툼이 터지거든요. 이란 안에서 다양한 민족 간 갈등이 폭발해 시리아 내전처럼 나라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어요. 이란이 그동안 꽉 잡고 있던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무장 세력들이 통제권을 벗어나 제각기 날뛰게 되면 중동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전쟁터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 재건의 기회를 잡기는커녕 기약 없는 안보 위기와 치솟는 유가를 수년간 버텨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왜 이걸 했을까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살펴봤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이란을 공격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위험한 핵 개발을 막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정보기관들이나 국제 핵 감시 기구들조차 이란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해 왔거든요. 다음 날 당장 핵폭탄이 터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싶다는 겁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틀어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이란의 힘을 빼놓고 그 바닷길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를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두 번째는 달러 패권을 지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끈끈하게 뭉치려는 전략이에요. 요즘 중국이 사우디, 이란 등과 밀착하면서 석유 거래를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건 달러를 기축통화 삼아 세계 최강국 지위를 유지해온 미국한테는 정말 위협적인 도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의 오랜 앙숙인 이란을 눌러줌으로써 사우디에게 강력한 선물을 건네고 이스라엘, 사우디, 미국이 단단히 뭉쳐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 발을 못 붙이게 막으려는 거대한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내 정치적 돌파구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다양한 정치적 스캔들로 포위된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강하게 타격해 국민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형적인 정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파도를 잘 타넘을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나라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건 중동에 너무 치우친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대폭 늘리고 호주나 캐나다처럼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인 나라들과 미리미리 에너지 공급 장기 계약을 서둘러 맺어야 해요. 동시에 이번 위기가 우리나라의 K방산에는 역대급 기회이기도 해요.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요격 미사일 천궁2가 실전에서 탁월하게 미사일을 막아내며 성능을 증명했거든요. 드론과 미사일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요즘 안보 환경에서 가성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무기는 중동 국가들에게 필수 생존 아이템이 됐어요.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2주 뒤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해요. 협상이 잘 풀려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건설, 제조, 수출 관련 주식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대화가 완전히 깨지고 위기가 고조된다면 유가 변동에 민감한 항공사나 해운사 쪽 투자는 신중하게 살피셔야 해요. 세상이 불안할수록 빛을 발하는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으로 챙겨두는 게 이럴 때 필요한 현명한 전략이에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지금은 진짜 폭풍 전야예요. 멈춰서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강대국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끊임없이 칼을 갈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 14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비의 창구일지도 몰라요. 오늘 해몽성이 전해드린 이 현실은 단순히 스크린 너머 남의 나라 전쟁 구경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호르무즈 해협 하나, 강대국의 협상 테이블 한 번에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혹독한 현실 시험대예요. 앞으로 이 3일 안에 쏟아질 뉴스 속보들을 꼭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세상의 판이 크게 바뀔 때 그 흐름을 읽고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하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해몽성의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몽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